그 밑에서 이제 핵심 속소 찾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 주에 입고된다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요점 속소로 보셔도 돼요. 예, 지금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예, 이 자료 좋아요. 예, 제가 좀 막 퍼주는 성격이고 이렇게 떠먹여주는 부분이니까 이제 잘 받아서 드시면 되는 거죠. 자, 교육과정 분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이란 뭔가? 우리가 이제 보면서 살아오면서 교육과정이라는 말만큼 좀 많이 들어보는 그런 이제 교육학의 분과 학문 영역은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는 얘기도 참 많이 듣고요. 그리고 전공 분야에서 이제 각 전공별로 또 교육과정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교사가 되려는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교육과정이라는 말만큼 참 많이 듣고 또 많이 하는 말은 좀 드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가 수준 교육과정도 있고 또 지역 수준 교육과정도 있고 학교 급별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과정이 또 있죠, 그죠? 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지 뭐 졸업장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형식 기관뿐만 아니라 비형식 기관인 예를 들어서 뭐 문화센터에서도 뭐 동계 프로그램 해갖고 커리큘럼 이렇게 해서 제공해주고 있죠. 그런 것들도 이제 다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이제 학문 분야의 하나의 파트인 부분도 또 교육과정이고, 그래서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맥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교육과정이란 뭔가? 본질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고, 교육과정학에서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은 일단은 우리가 어떤 학생들이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는데, 어떤 특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체적인 활동 계획이 보통 이제 교육과정이라는 이제 포괄적 의미로 쓰이는데, 그 본질적으로 교육과정이 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은 딱 이겁니다. 애들에게 뭘 가르칠 것인가?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뭘 가르쳐야 되겠죠. 뭔가를 가르치는데 뭘 가르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교육과정의 근본적인 질문이고, 교육과정은 이 근본적 질문에 이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죠. 뭘 가르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교육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지향하는 학문 분야가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가 학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그죠? 교사가 학생에게 제공하는 내용이 이제 교육 내용이 됩니다. 내가 애들에게 인수분해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인수분해가 교육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제공해서 교육 목표인 인수분해를 풀 수 있다. 여기 목표 도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라는 교육 내용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죠. 근데 학생 입장에서 보면 학생 입장에서는 학습 경험이 됩니다. 학습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교수 학습 활동에서 실제 수업 활동, 교수 학습 활동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 근데 선생님이 제공하는 교육 내용과 인수분해를 제공했을 때 학생들이 경험하는 인수분해 내용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학생의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배경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육 내용과 학습 경험은 엄격하게 구분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동절의 양면성을 띠고 있는데, 교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교육 내용이라 한다면 학생이 교수 학습에서 경험하는 것, 이게 학습 경험이 되는데, 학습 경험은 학생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교육 내용인 것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학습 경험이 되는 것이고, 이 둘을 엄격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구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질적으로 볼 때는 조금 엄격하게 볼 때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내용 가지고 애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 문제고 선생님이 어떤 걸 제공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교육과정 출발해서 여러분 딱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교육과정학의 근본적인 질문은 딱 하나다. 애들에게 뭘 가르칠 것인가? 이게 교육과정학의 출발점이고, 이거를 중심으로서 논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교육과정이라는 게 어원을 잠깐 살펴보시면 커리큘럼이라고 쓰고, 커리큘럼의 어원은 쿠레레라고 하는 건데, 쿠레레라고 할 때 이 CUR 요거는 이제 그 라틴어의 커리큘럼의 라틴어 어원이 이제 쿠레레입니다. CUR이라는 뜻이 이제 약간 흐른다, 뭐 간다, 지나간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커런트라고 하면 현재, 뭐
뭐 통용되고 있는 뭐 이렇게 뭐 또 흐르니까 이제 흐름, 뭐 기류, 공기가 흐르면 저 기류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맞죠, 그죠? 커런시 그러면 뭡니까? 뭐 통용, 통화,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뭐가 흘러간다, 뭐 지나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CUR인데 이게 이제 그 쿠레라 하는 말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건데요. 하나는 명사적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사적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맨 앞장에 보시면 이제 아마 이제 쿠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는 것은 나중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명사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달리는 경주 코스입니다. 말이 달리는 경주 코스 오브 레이스죠. 말은 일정한 목적을 향해서 경주마들은 달려갑니다. 자기가 그 달려가야 될 경주 트랙을 벗어나면 실격이 되는 거죠. 그 트랙에 따라서 일정한 코스를 달리고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 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이제 그 경주마들이 하는 일들이죠. 따라서 경주 코스 반드시 따라야 될 일정한 코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려면 중학교 1학년 때 이 과목을 배우고 2학년 때 저 과목, 3학년 때 이 과목, 그 과목을 다 코스를 이수할 때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명사적 의미는 수업에서 이거는 이제 결과로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결과 도착점에 이르는가라는 결과로서의 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사적 의미라는 것은 결과로서 교육과정으로서 수업에서 따라야 할 학과 코스다라는 학과 코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교수 요목이다. 이걸 영어로 코스 오브 스터디 이렇게 쓰죠. 학과 코스다. 학과 코스. 그러니까 수업에서 딱 정해진 그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1학년 때 이거, 2학년 때 저거, 3학년 때 이거 이런 식으로 딱 일정하게 정해진 그 학과 코스를 따라야 된다. 그럴 때 그 결과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말이 달릴 때 그 일정한 트랙만 달리느냐 하면 트랙을 달리면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말들이 하는 경험들. 그 경험의 의미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동사적 의미로서 얘는 경주 코스, 일정한 코스 어떤 길이로 간다면 얘는 그 길 속에서 경험하고자 하는 거, 뭘 경험하는가. 따라서 이거는 이제 달리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달리는 과정. 말이 달리는 과정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과정으로서 교육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정으로서 교육과정. 이 과정으로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학생들이 살아오면서 겪은 여러 가지 경험, 체험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반성하면서 자기 삶의 의미를 형성해 나가는 이 일련의 과정을 동사적 의미의 쿠레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경험과 체험이에요. 경험. 개개인마다 다 다르게 느낀다는 거죠. 똑같은 트랙을 달리더라도 똑같은 수학을 배우더라도 학생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수학의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동사적 의미는 학생들이 뭘 경험하는가, 경험과 체험과 반성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 이 과정 그 자체가 교육 과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학생 중심적이죠. 우리가 이 부분은 결과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 인수분해를 아이들에게 가르쳤을 때 인수분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 결과를 강조한다면 이 친구들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어떤 것들을 수학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했고 이 인수분해를 통해서 뭘 경험하면서 자신의 그 수학적 사고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 수학에 있는 인수분해 그 의미를 자신의 삶의 의미로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게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하나하나의 과목 그 과목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애들이 뭘 체험하고 경험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결과에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약간 기술공학적 논리로 빠지기 쉽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파이너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파이너라고 하는 학자는 쿠렐의 그 어원인 그러니까 커리큘럼의 교육과정의 어원인 쿠렐을 복귀한다라고 하는데 쿠렐에 복귀해야 한다 할 때는 이 본질적 측면에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동사적 측면 쿠렐의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좀 중요한 파트니까 뒤에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교육 과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뭘 가르칠 것인가 할 때 뭘 가르치려면 뭔가를 교재를 만들고 개발을 해야 되죠. 개발. 그래서 첫 번째 교육 과정을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 교육 과정 전체 구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교육 과정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영역은 개발된 교육 과정은 어떤 형태를 띠는가? 세 번째 그 형태를 띠는 교육 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렇게 세 가지 개발과 그다음에 형태와 실제, 운영 실제 이렇게 세 가지로 유목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육 과정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개발 절차가 있고 개발 모형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개발 모형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개발 절차를 잠깐 살펴보시면 목표를 설정하라, 그다음에 내용 선정하고 조직하라, 그리고 수업 진행하라, 목표에 도달했는지 평가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되게 쉽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들한테 한 자릿수끼리의 덧셈을 풀 수 있다라는 그 목표를 갖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애들이 수업을 통해서 한 자릿수끼리의 덧셈을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목표를 설정했으면 한 자릿수끼리의 덧셈을 풀 수 있다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교육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 한 자릿수끼리의 덧셈을 풀 수 있다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교육 내용을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뭘 가르쳐야 될 것인지 뭘 가르치는 겁니까? 한 자릿수끼리의 덧셈을 가르쳐야 되죠. 한 자릿수끼리의 덧셈을 풀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목표면 뭘 가르칠 것인가? 한 자릿수끼리의 덧셈을 가르쳐야 된다. 한 자릿수끼리의 덧셈은 우리가 교사 학생에게 제공해주고자 하는 교육 내용이 되는 거죠. 그 교육 내용을 뽑아봐야 될 거예요, 그죠? 어떤 걸 뽑아볼 수 있어요? 한 자릿수끼리 덧셈을 뽑아보면 되죠. 1 더하기 1, 2 더하기 2, 2 더하기 3 이런 거, 9 더하기 9. 그래서 1 더하기 1부터 9 더하기 9까지가 한 자릿수끼리 덧셈이 되겠죠, 그죠? 이걸 뽑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뽑아오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교육 내용을 선정한다. 선정했죠? 그러면 선정했을 때 가르치려면 뭐 중구난방으로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9 더하기 9부터 가르치고 1 더하기 1은 나중에 가르치고 이것보다는 1 더하기 1을 먼저 가르치고 9 더하기 9는 나중에 가르치는 게 낫죠. 아무래도 9 더하기 9는 합하면 두 자릿수 이상이 되니까 그러면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순서를 조직해야 돼요. 어떤 순서로 가르쳐야 될 것인지 순서를 체계화시키고 조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내용 조직이다. 내용 조직. 그래서 1 더하기 1부터 가르쳐서 나중에 9 더하기 9까지 이렇게 순서를 조직하는 거 이게 내용 조직입니다. 내용 조직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업 진행하겠죠? 자, 1 더하기 1부터 가르치고 나중에 9 더하기 9까지 교수학습을 진행합니다. 교수학습이 진행이 되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연 한 자릿수끼리 덧셈을 제시했을 때 목표가 한 자릿수끼리 덧셈을 풀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한 자릿수끼리 덧셈을 제시했을 때 아이들이 정말 풀 수 있는지 다르게 표현하면 목표에 도달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죠?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평가. 이렇게 하면 1년에 하나의 수업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목표가 정해지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1년의 활동들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공교육과정이면 전공에도 보면 목표가 나와 있고 내용이 나와 있고 교수 방법이 나와 있고 평가가 나와 있죠, 그죠? 이 중에서 물론 이제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 교육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뭘 가르칠 것이라는 내용 부분. 여기서 이 교수학습 파트는 교수학습은 교수학습 이론으로 넘어갑니다. 평가는 또 평가 영역으로 또 넘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전체를 다 다루긴 하지만 본질적인 측면은 내용과 관련돼 있다는 뭘 가르칠 것인가. 근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쉽죠. 교육과정, 근데 목표가 설정되어 있을 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수업 진행하고 평가, 도달했는지 평가해보면 된다. 이게 교육과정. 그럼 이렇게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 쉽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쉽죠.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되게 쉽죠.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근데 이거를 처음 만든 사람은
굉장히 머리를 짜냈을 거란 말이죠. 이 타일러라고 하는 이 훌륭한 학자가 이걸 짜냈습니다. 훌륭한 타일러에서 나온 거예요. 타일러. 결국은 이거는 타일러를 보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부분으로 타일러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데, 이 개발 모형이잖아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단순화 시켜놓은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 교육과정 개발하려고 할 때 어떻게 개발할지 될지 잘 모르겠다. 당연히 잘 모르죠. 우리는 지금 알고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전혀 몰라요. 어떻게 애들을 뭘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잘 모르니까 타일러라고 하는 훌륭한 학자가 이렇게 개발하면 돼. 첫 번째 목표 설정해. 두 번째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학습 경험 조직하고, 그 다음에 평가해. 이렇게 4단계로 진행되면 교육과정 개발돼라고 제시를 해줬거든요. 굉장히 명확하고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이런 시각적으로 단순화시켜 놓은 것을 우리가 모형이고, 이 모형에 근거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가면 된다는 거죠.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 학교 선생님 또는 교육과정 개발 담당자는 이런 모형에 근거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 모형과 관련해서 우리가 간단히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게, 일단은 이제 이 전체적으로 잠깐 살펴보시면 개발 모형과 있고 실제 모형, 이해 모형이 있는데 이 명칭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교육과정 전체 출발점을 잠깐 살펴보시면, 교육과정은 1918년이라고 하는 18년도에 보비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보비트. 이 보비트는 교육행정학에도 나오는데, 보비트가 교육과정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만들어내요. 처음으로. 더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더 커리큘럼이라는 교육과정 책을 처음으로 출간하고, 이때부터 교육과정의 학문적 역사가 시작됩니다. 1918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교육과정 학을 연 사람이 보비트고, 시카고 대학의 교육행정학 교수였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교육행정학 교수로 있으면서 교육행정학에서 교육행정학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이제 테일러고, 테일러의 영향을 받아서 교육행정학에도 나오고, 이 테일러의 영향을 받아서 교육과정을 만들어냅니다. 교육과정.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교육과정사, 백년사가 이제 조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백년사.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과정에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사회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계속. 사회 연속. 내년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년사를 전후해서 다양한 학계에서 축하 학회도 하고 그래 왔기 때문에 교육과정 파트는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100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다. 뭐 짧은 역사이지만 그런 점에서 볼 때 교육과정은 내년에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비트가 이거 이제 참고로 들으십시오. 어차피 뭐 출제될 것도 아니고, 보비트가 이제 교육과정이라는 책을 만들어낼 때는 테일러에 의하면, 테일러는 나중에 행정학에 가면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게 나와요. 이 사람은 공장 노동자 출신입니다. 공장에서 노동자로서 일하다 보니까 공장 노동자들이 어떤 성격과 어떤 행동 특성을 보이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공장 노동자 출신으로서 공장을 경영하려고 해봤더니 그 노동자들이 태업도 하고 일도 잘 안 하고 돈만 밝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의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더라. 그 공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좀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보고, 그러면 얘들이 딴짓 못하도록 노동자의 작업 과정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 노동자의 작업 과정을 과학적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과학적 관리론입니다. 그 과학적 관리론을 주창한 사람이 그 테일러고, 이 과학적 관리론에 따를 때 딴짓 못하도록 인형 하나 만드는데 몇 개의 동작이 요구되고 또 얼마의 시간이 요구되는지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해요.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통해서 하루 작업 표준량을 딱 정합니다. 그 작업 표준량을 정하는 이행하는 사람에게 성과급을 주는 겁니다. 돈을 밝히기 때문에 뭐니 해도 머니가 얘네들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급을 부여해서 작업 표준량을 정해주고 작업 표준량을 잘 장사하는 사람에게 성과급을 주는 식으로 동기를 부여해서 공장의 생산성을 높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맞죠? 학교도 그래. 학교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키워내야 되는데,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학교도 마치 공장인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공장인 것과 비슷해서 학교를 공장에 비유하고 학생을 원재료에 비유해서, 그리고 교사는 노동자고, 교사가 정말 성실하게 잘 일해서 이 원재료인 학생을 이상적인,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어른을 만들어내는 게 학교가 해야 될 공장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일러의 이론을 학교 교육 과정에 도입한 사람이 이제 보비트죠. 그래서 보비트는 그러면
그런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활동 분석법이라 하는데 활동 분석, 활동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어른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활동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데, 이상적인 어른, 이렇게 가상적인 거죠. 이상적인 어른이라면 일반적으로 언어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하고 여가 생활도 하고 건강 활동도 하고 종교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다는 거죠. 언어 활동, 여가 활동, 종교 활동, 건강 활동 등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 활동, 각각의 활동에 몇 시간을 소요하는지를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 분석. 그래서 그 이상적인 어른이 하는 활동이 교과명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상적인 어른의 그 각각의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수업 시간 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과명과 수업 시수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보비터의 교육 과정이에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그래서 교과목과 이제 수업 시간 수 이렇게 해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어른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이 보비터가 시카고 대학의 교육행정학 교수인데, 그래서 교육과정이라는 학을 처음으로 창설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교육행정학의 아버지라고, 아버지, 보통 아버지는 찬밥 신세예요. 그래서 대우를 못 받았어. 몰라도 된다. 몰라도 타일러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이 친구의 이제 그 제자가 타일러입니다. 타일러. 시카고 학파가 잡고 있습니다. 타일러가 그 교육 과정을 이제 개발하려면 어떻게 개발할지 굉장히 체계화시키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탈맥락적인 이론을 제시해 줍니다. 이 친구는 1949년이죠. 1949년에 책을 만드는데, 물론 이 사람이 만든 책은 아니에요. 교육 과정과 수업의 기본 원리다라는 책을 만듭니다. 수업의 기본 원리.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원리다. 교육과정과 수업의 기본 원리라는 책을 이제 펴내게 되는데,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수업을 어떻게 계획해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원리. 원리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과학적이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이다. 과학적이라는 말은 탈맥락적이다. 탈맥락적이고 과학적이고 기술공학적인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교육과정, 누군가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교육과정 어떻게 개발하죠? 내가 답을 알려줄까? 그 답은 이것이야. 그러니까 교육과정 개발의 답을 제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답을. 그것도 탈맥락적이고 과학적인 이 절차를 토대로 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타일러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개발 모형이다. 개발 모형. 여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통주의다. 처음으로 이제 교육과정 개발해서 얘기했으니까 전통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 모형을 강조하는 사람을 개념 경험주의다. 이 말은 몰라도 됩니다. 개념 경험주의다. 이의 모형은 이제 재개념주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분류한 사람이 누구냐면 파이나예요. 파이나가 75년도에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이거 보면 전통주의의 가장 그 선두주자가 타일러죠. 타일러가 교육과정 개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합니까? 목표 설정하라. 두 자릿수끼리 덧셈을 풀 수 있다는 목표 설정됐지? 그럼 그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면 두 자릿수끼리 덧셈이라는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학습 경험이고 그 학습 경험을 선정해 뽑아봐. 그리고 그걸 다시 순서 있게 잘 체계적으로 갈수록 어렵게 심화도 되도록 조직해. 그 다음에 도달했는지 목표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평가를 해. 이렇게 짜면 되는 거야.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해요. 간단한 요거를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타일러가. 그 다음에 이제 이 타일러의 제자가 또 마찬가지로 이제 타바입니다. 타바는 이제 1962년도에 교육과정 개발 이론과 실제라는 책을 통해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교사 입장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모형을 제시해 줍니다. 타일러가 제시하고 있는 저 모형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맥락적이고 과학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발하고 싶으냐? 이렇게 해. 국가 수준 교육과정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목표 있고 내용 있고 방법 있고 평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수준 교육과정 개발하냐? 이거 해. 지역 수준 교육과정 개발하고 싶으냐? 이거 따라. 수업, 교과 수업, 뭐 국어과, 수학과, 생물과 이거 해. 어떤 수준이든
어떤 수업이든 어떤 교과든 막론하고 다 적용될 수 있다.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맥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이죠.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만큼 탈맥락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이렇게 제시했는데 타바는 얘를 좀 더 교사 입장에서 좀 더 정교화시킵니다. 우리는 정교화시키면 별로 안 좋아요. 너무 좀 많아집니다, 뭔가.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서 제시해 줍니다. 이게 전통주의가 1920년도부터 한 60년도까지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스킬백은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인가 학교적인 교육과정을 제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980년도에 넘어오면 1980년도 부시 행정부 당시에 성취 기준에 미달하는 나고 학생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나고 아동을 방지하기 위한 나고 아동 방지법이 제정되고 성취 기준 중심으로 교육을 하자.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되고 있는 성취 기준 중심의 교육 개혁 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 위긴스와 맥타이가 성취 기준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위긴스 맥타이의 그 백워드 설계 모형, 이 위긴스 맥타이는 평가 전문가입니다. 위긴스와 맥타이가 평가 전문가로서 평가를 중시하고 성취 기준을 강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성취 기준 중심의 교육 개혁 운동에 딱 일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응을 받게 되고, 우리나라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개정교육과정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을 우리가 이해중심 교육과정이라도 합니다. 백워드 설계 모형이 바로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중요하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중요도로 논하자면 타일러는 그야 중요한지 아닌지 논할 수가 없다.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다. 기본. 당연히 알아야 된다. 두 번 출제했다. 두 번 나온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중요도를 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 나왔던 게 내용 조직의 원리 한 번 나오고, 두 번째 나온 게 내용 선정의 원리 한 번 나왔습니다. 두 번 나왔죠. 그러나 간접적으로 또 한 번 나왔어요. 간접적으로 평가. 이 친구를 평가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목표가 있잖아, 목표. 그 목표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한다고 했죠. 그죠? 이와 관련된 평가 도구의 양호도가 바로 내용 타당도거든. 내용 타당도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제가 연관해 볼 때 위긴스와 맥타이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얘는 중요하다. 출제가 됐느냐? 됐습니다. 됐지만 여전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부차적으로 우리가 살펴야 할 중요한 인물이 이제 타바와 스킬백, 요렇게 공부를 하실 때 순서대로 공부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별표부터 먼저 공부하세요. 여러분들이 1, 2월 기본 과정을 통해서 별표만이라도 확실하게 외우면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분이다라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체크되어 있는 거. 여력이 있으면, 그 다음에 여력이 또 있으면 체크 안 된 것까지 다 본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은 복습할 때는 별표된 것부터 먼저 외우세요. 먼저. 시간을 잘 봐가면서. 그래서 시간이 좀 남으면 이제 그 다음에 체크되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별표되어 있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외우자. 확실하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는데 49년도에 타일러가 이 책을 내고 이 타일러의 이 영향권을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957년도죠. 57년도 미소 냉전 체제가 약화되는 시기에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먼저 쏘아 올립니다. 이거 스푸트닉이라고 하는 그 동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인공위성을 먼저 쏘아 올리니까 그 미국의 지성인들 깜짝 놀랍니다. 충격에 휩싸인 거죠. 우주 전쟁에서 이래가는 우주 전쟁에서 소련에게 밀릴 수밖에 없다는 그 위기의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주호흡 회의가 개최되는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은 이제 슈왑이라는 학자예요. 슈왑이라는 학자는 여기 있죠. 슈왑이라는 학자는 타일러의 동료예요. 친구입니다. 타일러의 동료이자 친구로서 이는 시카고 대학의 생물학 교수입니다. 생물학 교수로서 과학 전문가들, 물리학, 생물학, 화학 이런 과학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우리 소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과학 교육 과정을 새로 짜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고 교육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새로운 교육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동료자 친구인 유명한 타일러의 교육 과정 개발 절차를 가지고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 내 친구가 내가 잘 알아. 근데 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저게 굉장히 이론적이고 굉장히 답을 처방해 주기 때문에 처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 교육과정 개발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 그 절차를 제시하는 처방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를 처방적 이론이다 또는 처방적 접근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처방을 제시해주고 처방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 일련의 절차를 제시해서 처방해주고 있어서 처방적인데 저 처방대로 해봤더니 안 낫더라는 거지. 안 되더라. 왜 안 되는가? 예. 여러 학자들이 놓여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려고 했더니 A 학자는 교과 지식을 강조해야 돼. 교과 지식. 교과 지식을 강조하면 이제 학생이 지식을 습득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지적인 능력을 빼어나게 수월성을 함양할 수 있고 그러면 우주 전쟁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을 수 있어. 아니야. 그건 애들이 재미없어 해. 그러니까 아동의 흥미와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가르친다고 해서 모든 지식을 다 가르칠 수는 없잖아.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지식정보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핵심 원리와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가르쳐야 돼. 학자들마다 다 견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 어떻게 목표를 설정합니까? 목표를 쉽게 설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목표에 이르는 의사결정의 합의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합의가. 그래서 그 합의에 도출하는 과정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수기의 과정을 하는데 수기까지 의사결정 합의에 이르는 그 논쟁과 합의에 이르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이 수기의 과정이 요구되더라 해서 타일러식의 이와 같은 형태로 교육과정이 개발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1969년도에 1969년도 이때 스쿨 리뷰라는 책을 펴냅니다. 스쿨 리뷰. 여기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교육과정 분야는 죽어가고 있다. 교육과정 학은 죽어가고 있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죽어가고 있다. 유명한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타일러식으로 기술공학적이고 처방적으로 제시를 해왔던 저 타일러식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가지고 개발하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결국은 우리 속칭 헛짓했다. 실제 교육과정은 저렇게 개발되지 않는다. 너무나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어서 이런 논쟁과 합의를 통해서 뭔가가 개발되는 것이 저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개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충격적 선언을 하는 게 69년도입니다. 그래서 요 슈왑에 이어서 요 슈왑의 요 수기를 좀 더 체계화시킨 사람이 워커입니다. 워커는 이 수기를 좀 더 체계화시켜서 교육과정 개발 어떻게 해야 될지 교육과정 개발의 과정을 제시해 줍니다. 과정. 그래서 교육과정은 토대를 다지고 그 다음에 수기하고 설계하는 토속설을 3단계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어라고. 워커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영향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출제가 됐거든요. 출제가 됐습니다. 이 친구가 한번 출제됐으니까 이 개념 경험주의에서는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유명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워커는 우리가 교육과정을 개발하려면 토대라고 하는 게 뭐냐면 토대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데 각자의 다양한 견해를 표방하는 거예요. 나는 지식을 강조해야 돼. 나는 아동의 경험을 강조해야 돼. 다양한 견해를 표방해서 너는 그렇구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토대를 하는 것이고 수기는 이제 공감대를 형성했으니까 너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너 생각이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제 서로 치열하게 논쟁을 계속 거듭하다 보면 이제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돼요. 합의에 이르게 되면 그럴듯한 교육과정 대안이 만들어지는 거죠. 대안이 만들어지면 그 대안이 구체화되는 것을 우리가 설계다. 대안을 좀 더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과정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는 거예요. 교육과정 개발은 이렇게 교육과정은 저 타일러식의 일련의 절차대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논쟁과 토론 수기 과정을 통해서 개발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자연스러운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기 때문에 자연주의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다. 이렇게 불러다오. 라고 했는데 후대 학자는 아니야, 너 수기를 강조하잖아. 수기 모형이야. 수기 모형. 이게 한번 출제됐죠?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그랬습니다. 자연주의적 교육과정 개발을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수기 모형은 별칭입니다. 학자들의 별칭으로 수기 모형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이거 한번 출제됐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토의를 하고 논쟁하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합의점 찾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리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죠. 대규모 자금과 시간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학교 교육과정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출제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럼 출제 안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단점 얘기하면서 학교 교육 과정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학교 교육 과정에 개발해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출제되는 게 학교 교육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출제됐거든요. 이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걸어서 출정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집에 갔다 먹고 그래서 조금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교육과정 이론은 이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교육과정 이론이고 교육과정의 어떤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슈왑이 69년도에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니까 저기 이제 파이나가 이 친구가 이제 60년도입니다. 제 개념 경험주의 70년도인데 여기 70년대 이후부터 파이나가 75년도 위에다 쓸까요? 75년도 파이나가 1975년도에 파이노라고 해도 되고 파이나 해도 되는데 75년도에 이제 이 교육과정 이론화 재개념주의자 책을 펴내면서 이 친구를 옹호합니다. 슈왑. 맞아. 교육과정 분야는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게 이게. 타일리식의 기술공학적 논리가 교육과정 분야를 다 죽였다는 거.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이렇게 기술공학적 측면에서 접근할, 얘는 이제 뭡니까? 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서술해주고 묘사해준다는 거예요. 서술해주고 묘사해주기 때문에 서술적 이론이다, 서술적 접근이다 하는 것이고, 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 거예요. 비판을 가기 때문에 비판적 탐색적 이론이다, 또 비판적 탐색적 접근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비판적 탐색적 접근, 이거 몰라도 됩니다. 지금 이제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거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동안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공학적 논리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개발되니까 파이나가 볼 때는 학생의 경험이 추상화되고 왜곡돼서 애들이 미쳐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수학 배우잖아요. 수학 배우면서 공상에 빠진 적이 많죠. 이게 뭐지? 왜 외워야지?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억지로 이제 배우게 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서 애들이 전부 다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공상에 빠지고, 그 다음에 자기 분열증, 선생님에게만 의존하는 의존성, 자아상실, 자기 소외 현상, 이런 게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학교 병폐가 나타나면서 왜 아이들의 살아있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경험을 죽이느냐 이거예요. 죽이느냐. 그래서 개인의 구체적 경험을 살려내는 식으로 교육과정이 제시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파이너가 너희들 전통주의, 니네들 개념 경험주의, 우리 재개념주의인데 재개념주의는 두 가지가 있어. 재개념주의는 두 가지가, 첫 번째 개인의 초점을 맞추는 재개념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구체적 경험, 개인의 교육적 경험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교육과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교육과 사회와의 관계, 요게 초점을 맞추는 학자가 있는데, 요게 있는 사람이 이제 파이나 아이즈너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애플. 개인의 교육적 경험, 개인의 생생하게 교육적인 구체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사람. 그래서 파이나가 이제는 저렇게 추상화된 그런 지식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아이들의 생생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쿠렐의 그 어원인, 그러니까 커리큘럼의 어원인 쿠렐에 복귀해야 된다. 아까 쿠렐가 뭐라 했습니까? 경험이다. 개인의 경험을 강조하는 식으로 복귀해야 한다. 우리가 수학이라는 내용을 배우더라도 수학에 있는 그 어떤 방정식이라든지 함수라든지 이게 나한테 의미가 있고 내 삶에 의미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학과 관련된 이 친구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어떤 활동들을 좋아하는지 이걸 알고 거기에 맞게 교육과정을 제시해주면 그 수학의 그 인수분해라든지 방정식이 이 친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똑같이 그냥 추상적인 지식들, 똑같은 활동들을 가지고 제시하면 곤란하죠. 개개인마다 다 삶의 궤적이 다르고 다 삶의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생생한 경험을 끄집어내서 그 경험의 의미를 형성하는 식으로 이제 제시해줘야지 살아있는 이제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이런 구체적 경험을 강조하는 게 파이나고, 아이즈너는
아직은 이제 미술 교사 출신으로서 예술적 상상력을 중시함으로써 교육에서는 교육자의 교육적 상상력이 중요하다. 교사가 교육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학습자 수준에 맞게 잘 변형시켜서 제시해줘야지 학습자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입니다. 학습자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 친구마다 다 각각 수준과 능력과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목표와 내용을 변형시켜주라. 그러면 풍부한 의미를 형성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개인의 경험적 측면을 강조한 거고, 애플은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사회 구조, 이 사회 구조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신교육 사회학자인데 교육 사회에서 또 나옵니다. 학교 교육 과정이 비판적으로 봤더니 학교 교육 과정이 지배계급의 헤게모니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배계급의 헤게모니인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다 보니까 지배계급의 유리한 질서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불평등 관계는 계속 재생산된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만약에 이 사람 둘 중에 어떤 부분을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살펴보면 애플에 초점을 맞춰보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죠. 우리 시험에서 볼 때 교사 임용 시험에서 시험이 갖고 있는 사회적 성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식의 공식화와 위계화거든요. 이렇게 우리 사회, 우리 학교 교육 과정이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담고 이걸 애들에게 주입하고 있더라. 이걸 인정하는 꼴이 되잖아요. 공식적으로 시험이 그 지식이. 그러니까 교사 임용 시험에서 조금 이제 껄끄럽죠. 그래서 출제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사람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죠? 학생의 경험을 중시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출제됐죠? 예, 출제됐죠? 보세요. 출제됐죠? 출제됐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출제될까요? 당연히 워크 아닙니까? 얘는 슈왑은 수기라는 말을 했지만 모형을 그 워크처럼 심플하게 명확하게 제시를 못한 사람이에요. 이걸 이어받아서 좀 더 체계화시킨 사람이 워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그죠? 얘가 출제된 거예요, 출제. 보이죠? 됐죠? 누가 남아있지? 얘가 남아있죠, 얘가. 네.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이제 모형에서 나온다면 얘가 가장 중요하다. 이 중에서 또 중요도를 골라라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파이나와 아이즈너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구조화시키면. 그 다음에 애플은 차순위로 살펴보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교육과정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파이나도 중요한 인물이에요. 파이나가 요즘에 점점점 그 세를 확대하고 있고 또 영향력을 좀 확장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파이나도 중요한데 파이나 나오면 아마 대부분 다 쓸 거예요. 워낙 뭐 중요한 인물이고 해서 파이나만 나오면 변별력이 별로 없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다른 것과 종합한다든지 연관시켜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개발 모형이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타일러가 그렇게 비판받아도 여전히 중요한 인물이다. 여전히 이 타일러의 울타리에서 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개발했죠. 개발했으면 그 다음에 개발된 형태, 어떤 형태를 띠는가? 그 교육과정의 유형입니다. 유형 보시면 아이즈너가 구분한 거예요. 아이즈너는 공식화 정도에 따라서 공식적 교육과정, 잠재적 영교육과정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식적 교육과정은 공식적인 문서로 기록되는 교육과정이에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과정이다. 그러면 학교 교육과정에 공식적인 문서가 있잖아요, 그죠? 연 학교 2020학년도 학교 교육 계획이 있어요. 학교 교육 계획. 1월에 3월에 뭐하고 4월에 뭐하고 그 다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 문서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문서로 공식적으로 제시한 거, 그 공식적으로 의도한 거예요, 의도. 이런 식으로 애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공식적으로 의도한 교육과정이 공식적 교육과정입니다. 이 공식적 교육과정은 우리가 교육과정의 발전사를 보면 첫 번째 교과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다가 경험 중심, 학문, 인간, 통합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본다면 우리나라 1차 교육과정 교과, 2차 경험, 3차 학문, 4차 인간 중심, 5차 이후 통합교육과정 이렇게 진행되고 현재는 2015 개정교육과정. 개정교육과정이라는 말은 전에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까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2007 개정, 2009 개정, 뭐 2015 개정 이렇게 씁니다. 거기다가 뭐 7차, 9차, 8차 쓰면 틀려.
개정이라는 거는 수시 개정 체제를 가겠다는 수시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2015년도에 교육과정 개정이 되면 2015 개정 교육과정 이런 명칭을 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보면 첫 번째 공식적 교육과정은 공식적으로 의도한 거고요. 얘는 잠재 교육과정 학교에 특별히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은연중에 학교 생활하면서 은연중에 배우는 거, 은연중에 배우는 게 잠재되어 있다 해서 잠재적 교육과정이고, 영교육과정은 널 아무것도 안 배운 거예요.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거, 이걸 영교육과정. 교육과정이 뭡니까? 교육과정 뭘 가르칠 것이고 뭘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안 배우는데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좀 뭔가 이상하죠, 그죠? 아무것도 안 배운 것을 우리가 교육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교육과정의 개념을 좀 확장시킨 거죠. 처음에 나왔을 때 비판이 많았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는데 그걸 무슨 교육과정을 하는가? 교육과정 뭔가 가르치고 뭔가 배우는 거 말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0이라고 붙였잖아. 0. 없는 교육과정이야, 없는 교육과정. 이거는 아이들이 배우지 않은 거, 배우지 않은 거. 배제돼 있어서 배우지 않은 거, 배우지 못한 거, 교육과정. 배운다, 배운 게 없어. 이렇게 이제 분류하고, 아이즈는 이렇게 분류한 이유가 뭡니까? 아이즈는 이 영교육과정의 말을 처음 썼어요. 처음 썼어.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영교육과정에 주목하자라는, 영교육과정. 주목해서 영교육과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정에 좀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 그게 올해 출제된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자, 다시 살펴보시면 교과 중심 경험 학문이 있는데,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요 전체적인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교육과정에 이렇게 발전되는 발전사, 교육과정 발전사를 보면 역사입니다. 이거는 교육과정 발전, 아까는 이론이고 역사인데, 교육과정 발전사를 보면 교육과정에서 이제 뭘 가르칠 것인가, 이게 근본적 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뭘 가르칠 것인가 할 때 교육과정은 교과를 가르쳐야 돼. 교과 속에 지식이 있잖아. 얘를 가르쳐야 돼. 그래서 얘를 교육 내용으로 삼아야 돼. 아니야, 교과 지식을 가르치면 아동의 흥미가 상실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동을 가르쳐야 돼. 아동을 가르친다 말은 아동의 경험을 중심으로 가르쳐야 돼. 이게 둘의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거든요. 이 진보주의 교육 철학의 슬로건이 뭐냐면, 우리는 뭘 가르치냐면, 우리는 we teach children, 우리는 아이를 가르친다. we teach children, not subjects. 우리는 교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가르친다라는 게 진보주의 슬로건입니다. 슬로건. 교과가 아니야, 아동이야. 그러니까 교과와 아동의 대립관계 속에서 교육과정의 역사가 만들어지는데, 교과를 강조하는 입장, 처음으로 출발한 게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첫 번째, 교과 중심 교육과정.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교과를 교육과정으로 삼는 거야. 교과. 이때 이 교과라고 하는 것은 문화유산, 전통적으로 쭉 전해져 내려오는 수학의 문화유산, 물리의 문화유산, 역사의 문화유산, 얘를 어디에 담나? 교과서에 담아서, 이 교과에 담아서 가르치는 것. 이 교과가 바로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교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교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만드니까 교과 지식을 강조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교과 지식을 강조하게 되면 누가 역사를, 애들이 누가 역사를 좋아하고 누가 물리를 좋아하고 누가 화학을 좋아합니까? 아동의 실제 경험이나 흥미와는 동떨어져 있으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교과를 가르치지 말고 아동을 가르치자. 아동의 경험을 토대로서 가르치게 되면 아동이 실제 수업의 주도권을 갖고 수업에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수업에 임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죽어가는 아동을 살린 거예요. 이게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다. 경험 중심.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또 문제는 뭐냐면, 경험을 강조하게 되면 문제는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교통 문제가 있으니까 교통 문제,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는 이 노량진 앞에 사거리에 나가서 교통사고가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찾고 해답을 찾는 거, 이걸 통해서 교통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나?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학습한다는 것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없으니까 지식이 또 문제잖아요, 지식이. 그래서 뭐 기초학력 저하니 애들의 실력이 형편없이 떨어진다는 등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그런데다가 1957년도에 이 사건이 발생하니까 미국의 지성인들이 발각하는 거죠. 이거 봐. 지식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게 다시 지식을 강조하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얘가 이제 경험의 교육 과정이 되는 것이고 아동의 경험.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교과 지식을 강조하는데 학문을 강조하는 거야. 학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물리학이라는 학문 속에 학문을 구성하고 있는 지식의 구조가 있더라. 지식의 구조라는 말을 하고요. 지식의 구조는 물리학의 핵심 개념과 원리다. 물리학을 이루는 핵심 개념 원리, 수학을 이루는 핵심 개념 원리, 요거를 가르쳐야 돼. 많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개념과 원리를 가르치자. 그 왜 개념과 원리를 가르치면 자 이게 물리학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과 원리다. 뭐가 보이는가? 우산이 보이지 않는가? 여기에 내가 낮게 그런 뭐 색깔이 뭐고 다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개념과 원리만 파악하면 이 우산이 보이는 것처럼 물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지식의 구조인 개념과 원리를 파악하면 물리 현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생물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지적 안목이 형성되니까 개념과 원리를 가르치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둘 다 보면 둘 다 지식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동일하지만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를 교과를 교사가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 잘 모르니까 내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법규의 개념 이것이고 법규가 지켜야 될 이유는 저거고 법규를 지키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법규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이런저런 이런 교사가 쭉 설명하고 아이들을 암기하는 거죠. 설명식 암기식 하니까 학생이 수동적이잖아요. 그런데 학문식 교육까지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학문이잖아요. 학문 누가 하는 겁니까? 학자가 하는 거예요. 학자가 학문 하나의 개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 친구가 발견하고 탐구했어. 탐구 발견해서 하나하나의 중력의 개념은 상대성 개념 이게 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학자처럼 이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자처럼 스스로 발견하고 탐구해서 개념을 추출해야 돼. 발견학습을 해야 돼. 발견학습을 하면 교과 지식을 이 친구가 범했던 그 실수를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중 교육과정의 가장 문제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과를 왜 교과답게 가르치지 못하는가? 물리를 왜 물리답게 가르치지 못하고 생물을 왜 생물답게 가르치지 못하는가? 그래서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쳐야 된다.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친다는 말은 그 각 교과를 구성하고 있는 학문적 성격에 또는 교과의 성격에 충실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과 성격에 충실하게 가르친다는 말은 학자가 하는 것처럼 각 학생들이 개념과 원리를 스스로 탐구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발견학습 형태로 진행돼야 돼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지금 아동의 수동적 측면이 이 아동의 능동적 측면, 수동적 측면이 여기서는 아동이 어떻습니까? 능동적이잖아, 그죠? 아동이 스스로 발견해야 되니까 아동의 능동성도 살리고 교과 지식도 살렸죠.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굉장히 좋은데 이 교육과정 역사 중에서 가장 짧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0년을 못 넘깁니다. 왜 그런가? 아이들이 과연 학자처럼 할 수 있는가? 학자처럼 정말 빼어난 애들은 할 수 있지만 소수 엘리트는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스스로 자료를 주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도출할 수 있는가? 상대성 이론을 도출할 수 있는가? 애들이 무슨 천재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래 가지 못하고 교사가 물리학자가 아니잖아요. 물리교사라서 물리학자처럼 뭐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리학자처럼 막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물리교사도 물리학의 지식의 구조를 다 파악하기가 어렵더라. 자기도 다 파악 못했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학생의 문제도 있고 교사의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다음 단계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교육 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탐구라고 하는 지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으니까 인간은 지적인 측면만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제거가 되는 거죠. 인간은 정의적 측면도 있어. 이게 전인적 인간이고 이게 바로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자아 실현의 인간형이야. 그래서 인간은 한쪽 측면만 반쪽짜리 인간 만들지 말고 전인을 만들어내자. 전인 형성을 강조하면서 등장하고 있는 게 실존주의에 근거한 인간 중심 교육 과정, 인간 중심. 그래서 얘가 지나치게 지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정의적 교육을 소홀히 해서 여기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는 게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이다.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은 인간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학생들이 학교 생활, 학교에서 사회생활이 아니라 학교 생활에서 갖게 되는 모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모든 경험이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험 중심 교육 과정과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은 둘 다 경험을 강조하는 입장이지만 얘는 학교에서 교사가 지도하고 의도하는 나가서 교통 환경에 대해서 조사와 의도하는 경험을 강조한다면 얘는 의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도하지 않는 경험까지 포함한 것이 다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제 두 가지 교과 중심과 학문 중심은 지식을 강조하죠. 그래서 지식 중심 교육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 묶어서 얘를 묶어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다라고 얘기하죠. 경험 중심 교육 과정.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때 지식 중심 교육 과정, 경험 중심 교육 과정 할 때 이 경험 중심은 두 가지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험 중심 교육 과정, 인간 중심 교육 과정. 지식 중심 교육 과정은 교과 중심 교육 과정, 학문 중심 교육 과정. 보통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세부적으로 교과, 학문, 경험, 인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교육 과정각의 질문이 뭐라습니까? 뭘 가르칠 것인가? 이걸 강조하는 입장도 있고 이걸 강조하는 입장. 이렇게 해서 교육 과정이 쭉 만들어져 왔더라. 자, 이렇게 보면 요 또 그다음에 이제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가르치자라는 통합 교육 과정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구성주의가 80년도 이후에 중요시 되면서 구성주의 교육 과정이 또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2015 개정 교육 과정인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구성주의 교육 과정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구성주의예요. 그냥 구성주의 우리 교사 학습에 나오는 구성주의와 똑같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자. 개인의 맥락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을 토대로 해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 과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별도의 항목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학자들 대부분이고 일부 학자는 이거 포함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1차 교육과정, 2차, 3차, 4차, 5차 이후 쭉. 그다음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역량 중심이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일단 이렇게 지식 중심이냐 경험 중심이냐 할 때 얘든 뭘 강조하냐면 교과를 통해서 지성을 함양하는 것을 강조해요. 선생님 경험 중심은 경험을 강조하는데 물론 경험을 강조하죠. 하는데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서 교과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경험 중심 교육 과정에서 교과서가 있는데 그 교과서가 뭘로 만들어집니까? 학생들의 경험들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 학생들이 경험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을 경험을 통해서. 근데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교통복비라는 지식들을 배우게 되니까 재밌죠, 흥미있죠, 적극적이죠, 능동적입니다. 근데 문제가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없다는 게 문제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교과의 경험을 통해서 교과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 철학하고 이제 진보 철학이 조금 다른데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뒤는 처음에 진보주의를 이제 옹호했다가 나중에 진보주의를 비판합니다. 진보주의는 지나치게 아동의 흥미와 욕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 나는 교과도 중요해. 그래서 처음에는 아동의 경험과 흥미에서 출발하지만 점점 교과의 논리로 나아가도록 조직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경험 중심은 이렇게 교과를 통해서 지성이라는 뭐를 아는가.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제는 아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앞으로 우리 사회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역량이고 역량을 함양시키도록 교육한다. 그래서 이 두 지식 중심, 경험 중심보다는 아는 거, 그 학문적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안목을 형성하는 거.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교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를 아는 것을 강조했다면 얘는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안다고 꼭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수영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해서 수영을 잘하니까 이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수영을 할 수 있는 것과 수영 지식을 아는 것과는 별개죠. 우리 사회는 수영을 할 수 있는 인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영을 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수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수영 지식도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은 아는 것을 넘어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게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고 2015 개정 교육 과정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역량 중심 중요한데 역량 중심이라는 게 나온 게 이제 OECD 데세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OECD 데세코 프로젝트에서 미래의 사회는 이런 역량을 갖춘 인간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핵심 역량 몇 개를 도출해요. 이거를 스코틀랜드,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이 나라에서 교육 과정에 역량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나라도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6가지 핵심 역량을 집어넣어서 역량을 강조하는 교육 과정을 만들어요. 우리가 강조하는 핵심 역량은 뭡니까? 창공의 의지심장,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지식정보 처리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자기관리 역량, 창공의 의지심장 이렇게 6가지의 핵심 역량을 함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자. 자기 관리를 할 수 있고 공동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인간, 이 인간을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이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인간을. 요게 이제 핵심 역량이고, 요 핵심 역량은 총론에서 말하는 것이고, 총론. 2015 개정교육과 총론이고, 각 교과 교육과정 있죠? 교과 교육과정은 뭡니까? 교과 역량으로 구체화되는 구체화. 여러분들 나중에 이건 여러분 교과 그 교육과정 볼 때 교과 각 교과별로 교과 역량이 있거든요. 구체화해서 이제 역량을 함양하자 해서 역량을 강조하죠.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별칭이 상당히 많아요. 2015 개정교육과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015 개정은 역량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다. 그 다음에 백워드 설계 모형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백워드 설계 모형이 이해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이해 중심, 역량 중심이다. 백워드 설계 모형 그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강조해서 이해 중심 교육과정이다. 그 다음에 창의 융합형 인재 상이 창의 융합형 인재입니다.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창의 융합형 교육과정이다. 창의 융합형 인재를 만들려면 문이과 칸막이를 없애야 되죠. 문과 이과 칸막이를 없애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다. 그 다음에 학생이 실제로 정말 학생이 중심이 돼서 배움이 즐거운 교육과정이다 해서 배움 중심 교육과정이다. 별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움 중심 교육과정이다. 뭐 이런 얘기. 근데 다 필요 없고 요거 역량 중심이다. 이해 중심이다.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역량 중심. 그다음에 백워드 설계 모형에 근거한 이해 중심 교육과정이다. 이런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교육과정 역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전체로 다시 살펴보면 중요한 거는 일단 이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여기 딱 보시면 자, 교과 지식과 아동의 경험 볼 때 일단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습자 중심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 중심적인 게 훨씬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교과 지식을 강조하면서 학습자를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그죠? 경험 중심 어떻습니까? 학습자 중심이잖아요, 그죠? 중요하죠. 그래서 출제되는데 2번 출제다, 2번. 옛날에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의 장점과 단점 각각 2개씩 쓰시오. 이거 출제됐을 때 어떤 분은 이제 대부분 다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옛날에 경험 중심 교육 과정 출제하느냐?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학습자를 강조하는 시대잖아요.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중요하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또 작년 2019년도 작년 또 경험 중심의 중요교육 과정 또 출제합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잘 읽어야 되겠죠. 시대는 학습자를 강조하는 시대다. 중요하죠, 그죠? 이미 2번 출제됐잖아요. 이미. 근데 중요한 건 이미 출제 다 했어요, 여기. 그러니까 중요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학문 중심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학문 중심 교육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겠죠. 왜? 학습자 중심, 이것도 학습 중심이잖아요. 애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지식을 발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출제가 됐습니다. 발견학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발견학습은 교수학습에 있습니다. 교수학습에. 근데 발견학습으로 출제됐지 교육과정으로 출제가 안 됐죠? 그러면 중요하겠죠? 중요하죠. 인간중심 어떻습니까? 인간중심도 학습의 경험을 강조하죠? 당연히 중요하겠죠? 중요합니다. 근데 조금 얘는 이론적인 그 부분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별표보다는 이제 얘가 진한 별표면 약한 별표 이런 정도 약한 별표나 아니면 체크. 통합교육과정은 역시 통합형을 강조하는 우리 통합을 강조하니까 중요하겠죠, 그죠? 역량 중심 현재 우리 교육과정이니까 중요하죠, 그죠? 이렇게 중요도를 매기시고 중요도 중심으로 공부하십시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출제를 보시면 경험 중심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발견학습 한 번 나오고 얘는 아직 안 나왔고 이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재작년에 잠재적 교육과정이 나왔어요. 얘가 2번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그죠? 재작년에 제가 강의하면서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 둘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건 잠재적 교육과정입니다. 잠재적 교육과정 출제됐죠? 작년에 강의하면서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 잠재적 교육도 아직 나올 거리가 있긴 하지만 영교육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작년에 영교육과정 출제됐거든요. 이미 출제될 걸 다 됐어요. 그래서 얘가 작년에 이제 별표 했는데 얘는 별표가 조금 떨어지는 게 이제. 떨어지는데 이 속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또 있습니다. 봐야 될 게. 근데 그 정도만 다시 별표 쳐서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받으시고, 자, 이렇게 이제 교육과정이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이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실제입니다. 실제. 교육과 실제. 실제는 이제 볼 게 별로 없습니다. 교육과정 누가 결정할 것인가? 중앙교육부에서 결정하는 것도 있고, 중앙집권형, 지방에서 결정하는 지방분권형, 절충하는 절충형 등이 있더라라는 건데, 뭐 중요성은 좀 떨어집니다. 다만 이제 지방 그 분권형 정도만 간단히 봐두시면 되겠고, 여기 앞권은 이겁니다. 스나이드가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이다. 이 교육과정 실행, 교육과정이 있다. 자, 여기 2015 개정교육과정이 만들어졌다. 또는 국어과 교육과정이 있더라. 이거 어떻게 운영할래? 어떻게 실행할래? 간단하게 참고로 설명드리면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몰라도 돼요.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고. 자, 이거 외부에서 교육과정 만들었다. 외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이 있더라. 요거 누가 운영합니까?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교육과정을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교사가 교육과정을 실행하는데 교사가 제시되어 있는 저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그대로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수정하지 않고 재구성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실행하게 되면 이거를 충실도 관점이다. 충실하게 실행한다는 충실도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자신의 전문적 판단과 그 생각에 근거해서 일부러 수정하거나 일부러 재구성할 수도 있죠. 그죠? 순서에 따라서 이건 좀 이쪽을 먼저 가르치고 이건 나중에 가르치려고 요걸 서로 상호 적응하기 때문에 상호 적응 관점 또는 재구성 관점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실행인데 얘를 무시해버리고 할 수도 있어요. 무시해버리고 교육과정을 무시해버리고 교사가 아예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학생과 함께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경험 요게 교육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교육과정 실행이다. 다만 얘는 이 교육 경험을 만드는데 하나의 도구나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다시 보시면 지금 교육과정 실행이잖아. 교육과정 운영이죠. 이 말은 우리가 지금 개념상으로 보면 교육과정 실행한다는 말 있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실행할래 이 뜻인데 얘는 있는 교육과정은 무시하고 지네들끼리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실행이냐 이게. 그냥 만드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영교육과정. 교육과정은 뭘 배우는 건데 아무것도 안 배우는데 이게 무슨 교육과정이냐. 교육과정 개념이 좀 확장됐죠. 그죠? 여기서도 약간의 비판이 있는데 이 실행의 관점이 좀 확장됐다는 거예요. 확장됐다. 그래서 어쨌든 세 가지가 있다라. 요거를 새로 만드는 것이니까 생성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정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또 마찬가지로 요렇게 세 개. 별표 치기 조금 그런데.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교육과정 그 구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간단히 살펴보시면 이제 첫 번째 교육과정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타일러 모형부터 쭉 진행이 되고 개발된 교육과정 형태, 공식적 교육과정, 그다음에 잠재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 있더라.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이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실행할 것인가,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 이렇게 세 가지로 집약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죠.